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내가 늘 불확실하다는 걸 믿고 있으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확실해 라고 확실하지 않은데도 확실하다고 믿게 하는 그러한 트릭을 우리 뇌가 우리 스스로에게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을 한번 딱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 사람을 한번 딱 보고 내가 마치 이 사람을 아는 것처럼 또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처럼 쎄한 감이 나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 가가지고 잘 몰라요. 얘가 어디 있는지. 그렇지만 데자뷰처럼 한번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이상한 감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직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은 휴리스틱스라고 그래서 아주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우리 뇌는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도 한 7, 80%는 맞아요. 그리고 내가 7, 80% 맞으면요. 우리 뇌는 내가 거의 100% 맞는다고 생각해요. 거봐, 내가 그랬잖아. 이거 항상 맞는다고 그랬잖아. 에이! 라고 내가 맞은 것만 기억하고 항상 내가 했던 행동이 맞았다고 믿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실제 세상과 다른 조금 더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조금 더 확실하다고 믿는 그런 세상을 뇌는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뇌는 자신만의 현실을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경험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 안의 색깔들과 이 빛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들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볼 수가 없고요. 다른 동물이 볼 수 있는 색깔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각은 극히 일부만의 세상에서 볼 수가 있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박쥐가 들을 수 있는 초음파 영역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게요. 뇌가 아주 일부만을 선택해서 세상의 신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세상에서 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신경세포가 더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청각에서는. 아니면은 뇌 안에서 뇌 바깥쪽으로 신경세포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신경세포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신기하게도 청각기관에서는요. 바깥 세상의 신호를 내가 알아들으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신경세포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신경세포의 방향을 가진 신경세포가 90%,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10%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깥의 정보를 듣기는 들어야겠지만 뭘 들을지, 얼마나 세게 들을지, 내가 그거에 신경을 써서 반응을 할지는 뇌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합니다. 뇌가 이미 학습하고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뇌가 이게 확실한 거야, 이게 우리가 아는 거야 라고 만들어진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죠. 몇 가지 재미있는 예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어떻게 뇌가 우리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저 오른쪽에 있는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점을 보고 있으면 얘가 자꾸 이렇게 막 헷갈리게 색깔이 변하죠. 근데 뭔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대각선으로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보시면요. 아니에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색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우리 뇌에서는 기존에 익숙했던 신호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저런 형태의 신호가 왔을 때 뇌가 그냥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로 세상을 인지해라.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신호를 인지하는 게 아니라 뇌가 어떤 형태로 해석해 줬는지를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 거죠. 더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저 체스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격자 무늬 안에서 A를 보면 분명히 어둡습니다. B를 보면 환해요. 그래서 A는 어둡고 B는 환하고 누가 봐도 자명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리적인 색깔은요. 저렇게 갖다 대보면 A와 B가 완벽하게 똑같은 회색입니다. 저게 어떻게 똑같은 색이야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이유는 바로 저 옆에 있는 물체에서 내려진 그림자가 B 위에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B라는 격자 무늬에서
그림자를 뺀 만큼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덮여 있으니까 원래부터 어두울 거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색은 그림자를 뺀 만큼이니까 더 환하게 느껴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물리적인 신호를 우리는 그대로 인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러한 구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무리 돌려봐도 저런 정육면체 큐브에서는 3개의 면을 볼 수 있는 게 최고 맥스입니다. 2개의 면까지 보거나 3개의 면까지 볼 수 있지 전체 면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저 정육면체는 6개의 면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여지고 실제로 인지하는 정보는 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 뒤에 있는 것들까지 만들어내서 아 저건 정육면체야. 저 뒤에 3면은 저렇게 있을 거야 라고 인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세상을 볼 때도 우리 뇌가 어떠한 부분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지 그것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다고 믿게 만드는 만들어진 정보인지. 자, 그리고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 나서기 때문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 이런 거 하나만 봐도요. 갑자기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인지하기 시작해요. 저 점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선이 하나 그어지고 또 다른 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점들이 하나하나 모이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새로운 도형이 보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여러 점이 모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원이 굴러가는 것 같은 형상을 보기 시작하죠. 그건 우리의 뇌가 기존의 신호가 모여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와 지식들 중에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나의 뇌는 어떠한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는가라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내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 안에서 내 뇌 안에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찾는 의미가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타고난 스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내 환경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선천론, 후천론, 결정론, 환경론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끝나지 않는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의 뇌과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끊임없는 인터액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끊임없는 루프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 남이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또 나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꿔가고 있는 어떤 루프 안에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계속해서 엇갈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주는 스토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어떻게 꾸준히 나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영화 중에 가타카라고 있습니다. 가타카가 아주 옛날 영화긴 한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미래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가장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유전자 금수저고요. 누군가는 그냥 자연 출산으로 랜덤하게 태어난 아주 우연을 통해 태어난 그래서 좋지 못한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 흙수저예요. 그리고 이 둘이 형제입니다. 형은 유전자 흙수저고요. 동생은 최고의 유전자를 골라서 태어난 유전자 금수저예요. 이들의 삶을 그린 미래 SF 영화인데요. 이 영화 안에서 두 형제는 늘 경쟁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냐면 저 바다 끝까지 수영을 하고 헤엄을 치는 그러한 경쟁을 하는데 가장 먼저 쥐가 나거나 무서워서 돌아오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유전자 금수저 동생이 항상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는 타고난 유전자가 이렇게 크게 작용을 했을지라도 더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서 둘은 다른 길을 갑니다. 동생은
그냥 편하게 뭐 할까 하다가 경찰, 형사가 되고요. 형은 엄청난 꿈을 꿉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이 도전할 수 있는데 약간 편법과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20년에 걸쳐서 꾸준히 매일 하루하루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말 어려운 노력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두 형제가 만나요. 왜냐하면 형이 저지른 범법 때문에 형사인 동생이 실마리를 발견해서 형을 잡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 형이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인데 내가 꿈을 이루기 직전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동생이 제안을 하죠. 어렸을 때처럼 내기를 하는 게 어때? 저 바다 끝까지 수영을 해서 형이 이기면 그러면 형에게 한 번 기회를 줄게. 그렇지만 만약 형이 지면 나는 형을 잡아갈 수밖에 없어. 형은 그 내기에 승낙을 하고 둘은 폭풍을 치는 바다 끝까지 헤엄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형이 동생을 이기고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동생을 데리고 나옵니다. 동생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형을 보면서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타고난 유전자가 훨씬 열등한 형이 나를 이길 수가 있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라보죠. 그리고 형은 이 멋진 대사를 날립니다. Do you want to know how I did it, Anton?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고 싶지 않니?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나는 돌아갈 힘 따위는 한 번도 남겨둔 적이 없어. 올인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앞만 보고 달렸던 시간이 20년이 넘고 매일 하루하루 꾸준히 노력을 이어나간 거죠. 자, 여기에 키가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갈 때, 그리고 그 경험이 나의 뇌에 쌓일 때, 세상 속에서의 어떤 경험이 내 뇌 안에 기억으로 쌓입니다. 그 기억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로 쌓여요. 그리고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은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에 있는 여러 아이언 채널들 사이의 어떤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상 속의 매크로한 변화가 마이크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나노 레벨의 분자, 원자 레벨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것들이 쌓여서 실제 세상에서 또 나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어떠한 행동을 해나가는가가 결국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을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저에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주느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 영역이 있고 청각 영역이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나만의 이야기로 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실제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어떤 순간 우울증이 오고 세상을 왜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이 계속 들던 몇 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가 공부하던 생물학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공부하던 생명체 중에는 갑각류가 있었어요. 개나 가재처럼 딱딱한 껍질로 보호된 존재입니다. 얘네들은 뼈가 없고 자기 주변에 딱딱한 껍질로 보호가 돼 있어요. 그런데 딱딱한 껍질 때문에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존재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오면 돼요. 이게 이제 탈피를 해서 껍질을 벗어버리는 순간인데 이 딱딱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껍질을 벗어서 나와서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되는 순간에만 성장을 합니다. 이걸 보고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인간이지만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갑각류와는 다른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 나의 마음은 갑각류랑도 비슷한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순간에 가장 연약한 순간에 어쩌면 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가장 힘든 나의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힘들 때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도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나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벼룩의 얘기도 나와요. 이 벼룩은 약간 반대의 케이스인데,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룻밤만 뚜껑을 닫아두면 벼룩의 시간에서는 몇 년이고, 이 뚜껑을 딱 빼면은 절대로 그 뚜껑 위로는 안 뛰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뛰려고 할 때마다 뚜껑에 부딪혀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못 뛰어서가 아니라 안 뛰는 존재가 된 거죠. 코끼리를 길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끼 코끼리 때 코끼리의 다리를 통나무 같은 데 묶어둬서 엄마를 부르짖으면서 막 정말 고통스러워해도 밧줄이 묶여져 있을 때 도망칠 수 없다는 경험을 주게 되면 코끼리는 어른 코끼리가 돼서도 저렇게 허접한 밧줄 하나를 묶어놔도 결코 도망가지 않거든요. 이때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것은 오직 내 마음의 밧줄이다. 이걸 전문가들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내 스스로를 묶고 있는 난 흙수저라서 안 될 거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하는 마음을 벗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뇌는 늘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서로 다른 많은 강연마다 항상 마지막에 전달드리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세뮤얼 베케트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했던 바로 그 인용구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고요. 그 시도를 극복하기 위한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주는 어떤 이야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가, 그러한 목표 설정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돛단배를 받듯이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실패하고 목표를 비껴나가고 못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목표에 지그재그로 조금씩 더 나아가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 인용구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언제나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어. 근데 시도하고 도전할 때마다 실패했어. 상관없어. 괜찮아. 또 시도하지 뭐. 또 실패하지 뭐.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인용구 안에 성공이라는 압박이 오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는 실패하는 게 당연해요. 돛단배를 가지고 모터 달린 보트처럼 직진할 수 없어요. 늘 비껴나가요. 그렇지만 내가 계속 지그재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이 끊임없는 시도, 그래서 조금씩 덜 실패하는 과정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나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전해 나가는, 실패를 줄여나가는, 지그재그를 통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돛단배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도전 이야기를 끝마쳤고요. 여러분 모두의 도전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길 잃음과 방황을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을 찾아가기 위한 모습의 길 위에 있다. 잘못 든 길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뜻하신 바를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가지실 수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